할까? 오죽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의 주제는요. 미야자키 하야오인데요. 신작으로 돌아왔죠.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바람이 분다 이후에 10년 만에 장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은퇴 번복작. 최근 개봉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미야자키 하야오 많이 들어봤지만 맞아요. 지브리의 어떤 수장 이 외에는 딱히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보고자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미야자키 하야오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이사 겸 명예회장인데 이제 사실은 지금만큼의 그런 뭐랄까요 명성? 인기를 처음부터 얻었던 건 아니고 90년대까지는 거의 일부의 팬들에게만 알려져 있었대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2000년도쯤에 나왔던 모노노케 히메가 개봉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 작품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때부터 이름을 이제 알리기 시작해서 스튜디오 지브리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이 두 분이 미스터 지브리? 이 둘이가 맞네. 네. 둘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일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분야가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서 이분의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해보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거는 거의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그동안 내가 봤던 만화? 이걸 뛰어넘은 뭔가라고 약간 인식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이제 하야오의 대표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뭐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마녀배달부 키키 붉은 돼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벼랑 위의 포뇨 등등이 있는데 좀 보신 게 있나요? 이 중에? 좋았던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미미는 다 봤나요? 나온 거는 다 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일본 문화가 개방이 99년도인가 98년에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브리를 보면서 컸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네, 일본 문화 개방되기 전에 그게 해적판으로 그러니까 할아버지 친구분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거를 구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면 와 92년 정도예요. 그렇죠. 92년부터 카야가 저 없을 92년생이거든요. 때였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없을 때. 아니 이렇게 오래된 역사였네요. 미미의 어떤 그 취향이라는 것은 그러네. 와 진짜 오래 할아버지 뿌리가 아는 분? 깊은. 할아버지 네 지인이 또 할아버지가 잘 사셨으니까. 뭐 그래요? 오 약간 그것도 뭐야, 오늘의 새로운 얘기와 세상? 겹쳐진다. 그러네. 네. 혹시 군수 사업을 하셨나요? 네 아무튼 혹시 뭐 인상 깊게 보셨던 거 있다면? 제일 좋은 거를 제가 근데 미리 그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네. 하울 좋아하신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왜 좋아하시는지 이유부터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전 하울 아닌데요? 에디가 하울인데요? 에디랑 제가 하울을 꼽았는데 네. 에디는 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좋았어요? 뭐 있겠어요? 지금 표정 보니까 아니 지금 조롱미소 장착해가지고 지금 눈 돌아 있거든요. 카야. 저는 사실 본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토토로도 안 봤어요? 네. 토토로는 나도 안 봤어. 그거 학교에서 맨날 틀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학교에서 본 것 같아. 이 하울도. 하울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 할아버지가 잘 살지 않았나 보네. 혹시 안산에는 이걸 어떤 안 보는 문화가 있었나요? 안산은 아무래도 중국이 더 가까우니까. 이거야 진짜 어이없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지난 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영화를 또 이렇게 많이 소비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영화들 애니 영화들도 잘 뭐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하울 움직이는 성이랑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꼽았는데 하울을 꼽은 이유는 일단 그 하울의 매력 어떤 캐릭터가 가지는 매력이 너무 좋았어요. 어떤 매력이 그렇게 좋았냐라고 꼽기에는 뭐랄까 그냥 되게 영화가 끝나고도 오래 기억 남고 잘 잊혀지지 않는 캐릭터로서 되게 다가왔던 것 같고
그 장면이 하울 맞나요? 그 베이컨이랑 달걀이랑 달걀. 그게 하울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울 세트라고 막 불렀었던 네,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작가가 너무 좋아서. 지브리의 그런 음식을 되게 잘 음. 표현한 작품들이 되게 많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걸 꼽았고 센과 치히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보고 나서 이 애니가 만화가 아니라 어떤 영화인 것 같다? 영화 작품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봤던 애니들은 그냥 진짜 만화 영화, 만화로서 이렇게 소비를 했던 것 같거든요. 약간 드라마와 영화의 경계랄까?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되게 좀 다른 인식을 갖게 됐던 기억이 나서 이걸 꼽아봤어요. 사실 저도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꼽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왜 꼽았냐면 일단 그 제가 극장에서 봤고요. 이거는 하울이 소피를 처음 만났을 때 대사가 한참 찾았잖아. 맞아. 거든요. 근데 이게 후반에 가면 소피가 하울의 과거로 가는 문을 찾아내요. 그 문을 열고 아기 때 하울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미래에서 기다릴게. 그거 저거랑 똑같은데? 시간 달리는 손이랑 똑같은데? 비슷한데 이게 또 와.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면 이제 히사이 시조의 음악이 맞아요. 제목이 뭐죠? 몰라요. 인생의 회전목마. 아. 처럼 돌고 도는 아. 느낌이 들어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은 작가는 공식적으로 부정한 해석이기는 해요. 그래요? 그건 우연이다. 작가란 건 미야자키 하야오가? 네네. 우연이다. 근데 이 부분 꼽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음. 이 한참 찾았잖아라의 그 컷을 이렇게 엄청 많이 공유하고 알고 보면은 이 서사가 있다.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쵸. 이 서사가 있었다. 그 둘 어. 사이에. 그런 걸 또 좋아하시니까 저도 그게 기억에 남긴 해요. 근데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가 많이 돌고 돌면서 좀 그때 그랬었지 했던 기억. 근데 그때부터 좀 이런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 이 감독님이. 누가 제가요? 아니요. 아니 저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시길래 감독님이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뭔가 이 시간상의 어떤 얽힘과 어떤 만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되게 여러 작품에서 저는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안 봤잖아요. 에디는 처음 듣는 것처럼 리액션이 그렇던데? 뭐가요? 미미가 이제 약간의 플롯을 얘기했는데 네. 에디는 처음 듣는 거죠. 맛깔나잖아 설명이. 근데 좀 차분하게 설명을 참 잘해주세요. 톤의 느낌이 아니라 그 내용에 난 너무나도 이 맛깔난 설명 너무 좋은데요? 맛깔나네요 지금.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네. 만화와 영화의 차이가 뭐예요? 만화와 영화의 차이? 애니와 영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애니메이션과 영화 아니면 카야가 근데 어떤 느낌으로 얘기한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관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커가면서 뭔가를 많이 뭔가 깨닫고 알게 돼서 그런 차이가 오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컸을 때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를 봤으면 그것도 영화라고 인식을 했을 건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가? 센가치히로랑 극장판 코나는 좀 다른 느낌인가? 각자가 생각하는 만화가 뭐예요? 애니메이션? 짱구. 기억 속에 짱구? 원피스. 원피스? 미미는요? 저는 에반게리온이죠. 멋있어. 저는 나라라 슈퍼보드거든요. 그치 그거는 영화라고 보기 힘들어. 그건 영화 아니죠. 그러네. 꾸러기 수비대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아, 그런 진짜 거랑 거기까지 차별점이 있는 돌아가? 거잖아. 거기까지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만화라는 인식 그런 것들이 처음인데 이제 또 영화랑은 다르긴 하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난 포켓몬 세대인데. 포켓몬. 세일러문, 천사소녀 네티, 카드캡터 체리 비슷하네? 계열이에요. 비슷하다고요? 비슷하지. 그럴 리가 없는데. 까라오 바와우. 뭐지? 아니 저거 왕바오예요. 그게 뭐지? 저 처음 들어요. 달려라 왕바오. 달려라 왕바오 있어요. 네. 코 이만한 아이. 아따맘마. 아따맘만 알죠. 알아요? 네, 어쨌든. 근데 얘기가 그럼 나와서 좀 자연스럽게 가보면 네. 지브리에서 만든 거 외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이랑 지브리 애니메이션 차이는 뭘까?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에디는 어떤 거 있어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지브리에서 만든 거 외에. 원피스. 원피스. 원피스는 아직도 하고 있다면서요? 원피스는 아직 멀었죠. 진짜? 원피스는 뭐 언제 명작이죠. 끝나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작가님이 정정하신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눈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정보는 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잡지를 보나요? 그렇진 않고 네. 저도 인터넷 친구들에게 역시 유익한 친구들이야 인터넷 친구들은. 논문 같은 거 없나요? 좋네요. 그리고 저는 그 만화 말고 좀 애니메이션 영화를 얘기해 보자면 그거 키미노 나마야. 너의 이름은 진짜 재밌게 봤어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 네네네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좋았죠. 저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네. 맥스는요? 저는 요즘에 보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거는 플루토. 이건 뭐죠? 플루토? 우라사와 나오키 아시나요? 아니요?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 몰라요. 그 20세기 소년. 몬스터. 집에 몬스터 만화책이 막 널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전권 다 있어요. 이제 그 작가님의 만화를 애니로 만든 건데 이게 최근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블랙미러 같은 느낌.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가 여기 못 따라가고 있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 한번 봐야겠다. 네. 안 볼 거면서. 아니야. 1화 오프닝보다 말 것 같아. 저 진짜 재밌게 본 거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요? 데스노트. 데스노트. 진짜 재밌게 봤어요. 만화책으로? 아니 애니로. 애니로 봤어요? 애니로 봤어요. 전 만화책으로 봤어요. 나도 만화책으로 봤는데. 근데 글이 너무 많아. 아 그래요? 근데 그때 진짜 빠져들어서 봤던 기억은 난다. 진짜 재밌었어. 그 둘의 그 싸움. 두뇌 싸움. 누구지? 두뇌 싸움 좋아하죠? 엘과 에르와 뭐였지? 엘과 키라. 맞아. 누구? 키라.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좋네요. 저도 저기 좋아해요. 그 너의 이름은 영화로서 좋아한다기보다 뮤직비디오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레드윙프스 밴드의 음악을 애니메이션으로 비주얼라이징을 되게 잘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때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맞아요. 그쵸? 그래 그때도 좀 꼴사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때 뭔가를 듣는다고 표현했던 것 같아. 영화를 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그랬나요? 네, 장난이에요. 좋네요. 저는 좀 나눠 생각해 보자면 좀 그 시절에 봤던 것 중에서 꼽아보자면 이누야샤 너무 좋아하고 그 OST 중에 이제 시대를 초월한 마음 이게 있잖아요. 전 진짜 요즘도 가끔 들어요. 너무 좋아하고 현재 픽은 짱구. 요즘 짱구가 또 밈으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짧은 영상으로도 엄청 많이 풀리잖아요. 음. 그걸 좀 보면은 이제 좀 짱구가 정말 순수한 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옛날엔 열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순수한 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왜? 나이 들었나? 뭔가 이해하게 돼요. 자꾸. 그래요? 뭔가 짱구를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봤나요? 네. 미미는요? 저는 만화책으로 처음 봤죠. 저도 만화책으로. 심지어 그 미미랑 저희 때는 아마 19세 그냥 그대로 나왔을 거예요. 아, 그래요? 19금 진짜? 만화로.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인지한 것들이 많아요. 이 만화책을 보면서. 짱구를 통해 많은 걸 배우셨네요. 진짜로. 갑자기 나 순수함 얘기했는데 짱구를 보고 순수한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거기서도 짱구는 순수했어. 근데 이제 어른들의 얘기가 조금 더 있었어. 그렇지. 그러네요. 그거 짱구 어머니가 인스타 개설한 거 아세요? 맞아. 인스타 계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인의 시선으로 보는 그 짱구를 진짜?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생겼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가? 근데 봤는데 44만 원이더라고요 벌써.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진짜. 미미는 어떠세요? 근데 저는 요즘에 누가 애니 추천해달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계속 추천해요. 뭐였죠? 영상연애는 손대지 마. 영상. 근데 방금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영화랑 애니랑 뭐가 아니면 다른가? 만화 영화랑 뭐가 다른가. 그거 보시면 저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니메이터들의 어떤 고민 어떤 게 이제 좋은 애니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사실 주인공들이 애니메이터를 지망하는 고등학생이지만 그들을 그린 건 애니메이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가지고 그러면 좋은 애니메이션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뭐 좋은 영화란 뭐냐랑 똑같이 들릴 것 같은데 어렵네. 네. 어렵네. 네. 와 진짜 우문 현답이다. 나는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좋아요. 일단 이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획, 각본, 디자인, 연출, 작화 이거를 다 해내는 감독이라고 해요. 대단하다. 그래서 그 자신이 이제 만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를 했던 걸 봐도 알겠지만 그림도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리고 특히 콘티를 되게 세밀하게 그리는 걸로 유명하시대요. 이거를 거의 만화책으로 그냥 바로 내도 될 정도고
게다가 이제 기획도 다 하고 시나리오도 자기가 체크하고 콘티도 하고 이 애니메이터들이 그린 이제 원화가 사용되기 전에 그가 이제 체크를 하는 작화 감독까지 이 모든 거를 혼자서 다 하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딱 봤을 때 지브리 영화를 보면 특유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뭐랄까 프로세스 안에서. 그런 프로세스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하나의 어떤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자기의 손을 다 거쳐서 나오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유독 지브리의 작품들은 진짜 어떤 미야자키의 스타일이 그대로 좀 있는 묻어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판박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원래 그 일본 애니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많이 제작하나요? 이런 식이라고 하시면 혼자 다? 아니죠. 감독이 다 따로 있고 콘티 감독이 다 따로 있고 작화 감독이 따로 있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보통 감독의 역할은 영화의 감독이랑 비슷해요? 네, 그 지휘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그렇죠.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4시에? 새벽 4시에. 새벽 4시? 그런 걸로 유명했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그의 작업 스타일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길 원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되게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한 외부의 평가와 또 내부의 겪어본 사람들의 그것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일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어떤 그쵸. 엄청 유명하고 잘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그를 내 상사로 만난다? 혹은 그치, 그럴 수 있지. 내 회사의 어떤 같은 팀원으로 만난다 했을 때는 다를 수 있잖아. 그럴 수 그 있지. 얘기인 것 같아.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놀란 감독을 좀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저 인물 사전으로 놀란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그 얘기 나왔었죠. 음. 굉장히 그 작업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맞아요. 분이시다. 노동법 준수하고. 봉준호 감독님이랑 더불어가지고 맞아요. 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근데 지브리도 애니메이터를 원래 정규직으로 고용했었어요. 맞아. 그 얘기 하던데 전부 다 정규직이라고. 네, 전부 다 정규직.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죠. 그리고 작품이 미야자키 나올 때만. 하야오랑 그 프로듀서 누구죠? 그분이 노동조합 출신이래요. 그래서 아. 거기 되게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토에이 노동조. 토에이. 네. 그럼 본인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4시까지? 최근에는 이제 안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치. 최근에는 힘들 것 같은데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네, 요즘은 또 정규직이 아니고 예전에 그랬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은 제작팀이 해산돼서 왜요? 많은 작품을 계속 못 뽑아내니까 월급은 계속 나가는데 그걸 이제 하긴 10년 만에 나왔으니까. 그러네. 그러면 그동안 혼자 그리시는 건가? 뭐 이거 한 7년 그렸다고 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7년 동안 제작한 작품이에요. 7년을? 네, 이 한 작품을. 왜냐면 바람이 분다 이후에 아까 장편 애니는 10년 만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작품을 본인 얘기니까. 그런 노력의 선물을 네. 그러면 어쩐지 좋더라고요.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미야자키 하야오의 생애인데 41년에 이제 태어나셨어요. 일본 도쿄에서. 네. 빠른 4일이네요. 1월 5일 생일이니까. 생일이니까 볼 수 있죠. 한창 전쟁 중인 시기에. 그래서 3살 때 전쟁 중에 전란을 피해서 우츠노미야시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소학교 3학년까지 생활을 했다가 50년에 도쿄로 돌아온 경우죠. 근데 이제 특이점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미야자키 항공흥학이라는 이제 공장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여기에 공장장이셨고 이제 이 공장은 뭐 하는 데냐면 군용기 같은 어쨌든 당시 이제 전쟁에 필요했던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공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도 그 시절부터 뭐 군용기, 비행기 등을 되게 자주 봐왔겠죠. 그리고 또 매우 좋아했고 그런 면모들이 그의 영화에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런 평가도 있죠. 어떤 전쟁 시기에 어떤 군용기라든지 영화에 등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과연 좋게 평가할 수 있는가 아닌가. 왜냐하면 미야자키 하야오 자신은 자기가 이 비행기랑 이런 걸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게 어떤 전쟁을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의견을 이제 내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혼란스럽긴 해요. 그리고 이 영화에도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도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커가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반전 사상을 갖게 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전 사상을 갖는 거랑 자기의 작품에 이런 식의 어떤 전쟁의 이미지들을 차용하고 드러내고 이런 게 과연 분리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볼 지점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지점에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런 많은 이슈들이 좀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와 관련해서 이걸 좀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보자면 어머니께서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6살 때 결핵균이 이제 척추까지 감염되어 계속 누워 지내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곁에 가까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근데 이제 어머니에게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 어머니를 모티브로 한 인물들도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웃집 토토로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인 사츠키라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굉장히 어리지만 집안일도 좀 잘하고 뭔가 이런 캐릭터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이제 프로듀서가 그런 애가 어딨냐라고 이제 불평을 하지만 미야자키 하야오는 있다. 내가 그랬으니까 라고 쏘아붙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이제 모르겠지만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럴 정도로 여기서 느끼는 점은 그의 어떤 어린 시절이라든지 가족 관계 그런 유년 시절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의 작품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좀 특이한 점은 은퇴를 굉장히 번복을 많이 하셨다는 점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영화 감독 생활을 함에 있어서 네.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거는 바람이 분다를 만들고 나서라고 해요. 공식적으로 한 거는 사실 바람이 분다 이후에 이 작품이 이제 나올 거라는 막 소문도 돌고 이랬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뭔가 많이 응성응성했겠죠. 그만둘 거라고 했는데 이제 또 다시 장편 애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로 보면은 좀 한 작품을 만들고 나서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은퇴 발언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창작 의욕이 생기면 다시 또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나오고 나서 또 힘들면 은퇴를 했다가 이게 이런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창작 의욕 이런 거를 꺾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이게 이런 성향이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의 감독 안노 히데아키가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제자인데 제자예요. 네. 그런데 안노한테 해주는 조언에서도 이런 성향이 드러나요. 뭐라고 해요? 안노가 이제 에반게리온 만들다 힘드니까 힘들면 그만 만들어라. 했다가 그만 아니다 끝까지 만들겠다고 해라. 끝까지 만들어라.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다고 해요. 만들고 싶을 때까지 쉬어라. 언젠간 만들고 싶어진다. 대단하다. 재밌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그런 성향만 봐도 쉽지 않은 사람이야. 진짜. 그러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은퇴한다고 했다가 아니야 저기서 또 뭐 만들고 있고 사보자. 그러다 다시 은퇴한다고. 그 리듬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힘들겠네. 그러면 봐도 참 쉽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미야자키 하야오를 두고 포스트 미야자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완전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몇 살이시죠 그러면? 41년생이시잖아요. 빠른 사일이니까. 와. 사공이랑 친구고. 몇 살이지? 80 넘은 거 어느 아닌가? 나이로. 만 나이로 하면은 윤석열 나이로. 대략적으로만 해도 어쨌든 8학년이신 거잖아요. 8학년. 그죠? 맞죠? 와. 그치. 쉽지 않아요. 대단하시다. 그 나이에 이런 작품을 또 만드시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럼 그 뒤는 누가 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래.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저희가 얘기했었던 신카이 마코토, 호소다 마모루 그리고 그의 아들 미야자키 고로, 안노 아들도 히데아키 계세요? 그리고 곤사토시 등등등등. 곤사토신 누구요? 온순이 돌아가신 분 네. 아닌가요? 근데 되게 천재로 많이 천재 감독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죠. 제가 옛날에 파프리카라고 그 애니메이션 재밌게 봤다고 추천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만드신 분이에요. 그 꿈 얘기인가? 맞아요. 오 기억하네요. 애니 원래 기억 못 하잖아요. 솔직히 나도 방금 좀 감동했잖아. 어떻게 기억했지 그거를?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과연 미야자키 하야오 이후에 지브리는 어떻게 될 것이며 누가 그 뒤를 잇게 될까? 이거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미미 들어볼까요?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눈빛이 약간 살짝 흔들리셨어요. 질문이 정확하게 뭐죠? 질문이요? 포스트 미야자키 하야오인가요? 아니면 지브리의 미래인가요? 오.
둘 다 들어보고 싶네요. 네. 둘 다. 포스트부터 궁금해요. 근데 그 포스 미야자키라고 지금 언급하신 안노나 이제 누가 있죠? 신카이 마코토랑 호소다 호소다 마모루. 마모루 이렇게 있는데 네. 후계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오. 미야자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건 안노 히데아키라고 아 생각하고 그래요? 네. 왜냐면 그 97년도에 모노노케 히메가 나왔을 때 거기 주제가 그 어울려서 살아라였거든요. 근데 같은 해에 나온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안노 히데아키는 다 죽어버렸으면 이라고 하죠. 네. 어느 쪽으로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러면 안노는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있나요? 이거는 일관적이지 않아서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스승이라고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락가락하긴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깠다가 칭찬했다가 스승의 날에 찾아갈까요? 근데 그건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애니를 뽑으면 미래소년 코난을 뽑는다. 맞다. 미래소년 코난도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이죠. 네. 보셨나요? 아니 못 봤어요. 좀 포비 살짝 있는데? 그죠? 살짝 있는데? 기억나요. 기억나요. 아니 그 아들의 이름 뭐라고요? 미야자키 고로. 이분은 어떠신가요? 이분은 이제 3D로 사실은 시선을 돌려서 그래요. 앞으로 그럼 자기가- 영화 감독이에요? 3D 애니. 3D.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작품을 또 만든다면 네. 3D로 더 만들지 않을까 하고 인터뷰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재밌다. 그 아들하고 얘기해도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처음부터 그분이 애니메이터에 대한 꿈을 가지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아들은 원래 다른 걸 하는 쪽이었어요. 건축 쪽으로 이제 하셨는데 갑자기 이걸 받아라 이런 건가? 미야자키의 뜻이었다기보다는 그 미야자키와 같이 지브리를 꾸려나가는 프로듀서? 스즈키 토시오라는 프로듀서가 있는데 이분이 그 아들에게 감독 자리를 줬다고 해요. 받고 싶지 않은데. 정통성을 뭐, 이어라 뭐 이런 건가? 그거는 모르겠죠. 본인이 받고자 했는지 받고 싶지 않았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제 미야자키가 옛날부터 만들고자 했던 작품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게드전기.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게드전기라는 대단해. 나무 위키네. 게드전기라는 작품을 어. 미야자키가 원래는 그걸 만들고자 했었으나 못했던 작품이었는데 어. 이거를 그 프로듀서가 그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도전하는 건데 굉장히 너무 부담스럽겠죠. 대단한 작품을 만들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크게 이제 망했어요? 네, 크게 망하게 되고 나오긴 나오고. 네, 작품성으로도 많이 인정을 못 받았고 미야자키도 거기서 많이 실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일본의 어떤 그런 문화도 좀 녹아져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들 가업을 받으려고 하고 다 물려받고 이런 걸 되게 당연하잖아요. 좀 그 맥락인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작품부터 대박이 났다면 또 굉장히 달라졌을 수 있겠죠. 현재랑은 분위기가. 근데 어쨌든 그렇지는 못했고 그 뒤로도 계속 창작은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D로 방향을 틀게 된 이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2D로서 자기가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뭔가 그렇게 썩 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다른 길 가겠다라고 틀어버린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이라는 거를 조금 이제 내려놓고 싶어서 네. 심지어 활동을 개인적으로 할 때는 미야자키라는 성을 안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냥 고로라고 한다고. 아빠가 미야자키 하야오면 어떤 기분일까? 부담스러울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번 메일 보내봐요. 어떻게 생각? 인터뷰 한 번만. 초대석 한번 모셔볼까요? 미야자키 고로 씨 나와주시면 대박이겠다. 네. 누군가 한 명은 빨리 배워야겠네 일본어를. 미미가 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요? 좋은 것 제가요?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작품 세계에 대해서 드디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 대해서는 흔히 그런 얘기가 많다고 해요. 어떤 다채로운 이야기라보다는 한두 가지의 주제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그래서 본인 역시 작가란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반복하는 사람이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의 많은 작품들은 좀 어느 정도 좀 맥이 닿아 있는 결이 비슷한 주제의식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반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도 좀 이런 반전 메시지가 좀 있다고 느끼셨는지 혹은 그 외에 좀 찾을 수 있는 주제 그런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반전 의식은 잘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좀 우스꽝스럽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 이번 작품에서는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로리콘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몰라요. 모르는데요. 로리콘? 로리콘. 뭔데요? 몰라요. 왜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몰라요. 아, 로리콘? 로리콘은 로리타 콤플렉스의 어. 준말이거든요. 이제 요즘은 이제 뜻이 변질돼서 이제 아동 소아성애자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쓰이는데 아. 그 로리콘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게 미야자키 하야오였어요. 어. 그걸 이제 어떤 의미로 쓴 거예요? 그 루팡 3세라는 영화를 찍을 때, 그러니까 애니 영화를 찍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백작한테 이제 넌 로리콘이야 이렇게 가리키면서 사용한 건데 어. 이게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토미노 유시오키라는 감독이 그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그는 로리콘이다라고 어. 말을 해요. 그럴 정도로 주인공 중에 소녀가 많고 아.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이 인터뷰에서 남성은 약간 남성이라고 하면 약간 억압과 폭력이고 때묻지 않는 소녀가 어떤 내 작품의 주제에 걸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어. 해서 저는 반전 말고 뽑자면 소녀의 성장을 아. 뽑고 싶습니다. 이민님은 그렇게 봐주셨고 맥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 영화는 반전이 잘 안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전은 지금까지는 많이 얘기했고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 안에서 느끼는 모순들 이런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그래서 뭐 거창하게 나는 전쟁을 반대 이게 아니라 나는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왔어 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반전사상하고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느꼈는데 그게 어떤 거시적인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되게 이 사람의 자전적인 얘기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야자키도 어렸을 때 그런 군수 물자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어쨌든 전쟁 상황이 특수를 노리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누렸지만 나중엔 또 반전 사상을 가지면서 그 사이에서 되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모순도 많이 느끼고.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자체도 그런 데에서 모순을 느끼는 지점이 분명히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저는 그냥 대놓고 그냥 미야자키 하야오였다고 생각해요. 그 유년 주인공이. 시절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조금의 반전 사상이 들어가 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반전 사상에 대한 어떤 자기의 혼란이겠지만 그런 지점이 반영은 되어 있던 것 같고 보면서 조금 이 외에 다른 메시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좀 슬펐던 거는 사람이 결코 유년 시절의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그게 미야자키는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은 어쨌든 유년 시절을 계속 그냥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 그 유년 시절이 결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평생 동안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런 게 느껴져서 조금 뭔가 좀 슬프긴 했고 그 외에도 여러 주제들이 전 좀 떠올랐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에디는요 이번 거. 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반전이다 아니다 이런 건 사실 잘 안 보거든요. 전쟁은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음속으로 웃어요? 편하게 좀 웃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반전이다 반전이 아니다 이렇게 보진 않았고요. 그냥 그 전쟁통에 엄마를 잃은 그 소년의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뭐 그렇게 그 정도.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그거는 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줄거리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해야 될 게 얘기가 좋아. 왜 이렇게 많을까 오늘 좋아. 거는. 오늘 네, 좋아. 어쨌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간략하게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시놉시스에서 따왔는데요.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화재로 이제 어머니를 잃은 11살 소녀 마히토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보금자리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던 마히토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가리 한 마리가 나타나게 돼요. 이제 외가리 그 새를 말하는 건데요. 이 저택에서는 이 저택은 굉장히 이제 큰 저택인데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7명의 이제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로부터 외가리가 살고 있는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탑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마히토는 이제 사라져버린 새 엄마 나츠코를 찾기 위해서 탑으로 결국 들어가게 되고 외가리가 안내하는 대로 이 세계의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 세계를 통과하면서부터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 작품의 좀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번 작품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피했던 일, 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껏 유쾌하고 밝고 긍정적인 소년상을 몇 편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나 자신이 정말 우울한 사람이었기에 소년이라는 것은 좀 더 어둡고 여러 가지가 뒤엉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자고 달리기도 느리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내면에 가득 품고 있는 그런 주인공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했다. 몸을 발휘해 힘껏 이겨냈을 때 비로소 그런 문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영화에 대한 조금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미야자키 하야오가 뭔가 밝힌 적이 있었을까요? 어떤 작품에 만든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 그러게요. 저도 처음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건 듣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의미심장한 작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작품, 거의 기정사실화된 마지막 작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일까요? 일설에는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근데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뭘 그니까. 그게 자꾸 아니면 못 만들어내고 사는 싶어. 사람인 거죠. 아. 그러니까. 창작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 그러면 그래서 굳이 그게 어떤 은퇴라고 기분일까? 근데 굳이 은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냥 안 내고 있으면 되잖아요. 10년 동안. 관심 받고 싶은 거겠죠. 아.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맨날 아 죽어야지. 아프면 죽어야지. 그 할머니도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요.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신작에 대한 총평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맥스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그냥 영화 보고 나왔을 때의 감상은 아 메타포를 얼마나 넣어야 좀 괜찮은 영화인가 어디서부터는 좀 어려워지는 건가 이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너무 난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를 투영한 건 알겠어. 근데 그 뒤로는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영화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냥 판타지 그 자체였어요. 그냥 꿈꾸는 것처럼.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 에디 왜 웃어요? 아, 저 완전 똑같아요. 아, 저는 근데 뭐 메타포 이런 얘기 안 하고 이거 죄송한데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영화가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봐서 그런 것도 같아요. 이게 계속 상징하는 것도 많고 난해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내가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서 어. 아 저건 뭐지?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지? 어. 계속 이 생각하다 보니까 더 못 네. 잡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했던 게 보고 난 직후에는 이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저는 되게 좋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 좋다는 느낌이 드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꿈을 꾸면 가끔 그 꿈속에서의 어떤 장면들만 딱 뚜렷이 떠오르잖아요. 전반적인 꿈의 스토리나 이런 게 다 생각이 난다기보다는 그것처럼 그 꿈속의 장면들처럼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라든지 해석이 굉장히 앞선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장면들에서 오는 깊은 감정적인 터치 그런 게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주로 좋아하는 영화들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그 영화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닿았냐? 그 영화의 손길이 나한테 닿았냐를 그러니까 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어쨌든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주인공이 기억에 안 남는다. 주인공이 이렇게 기억에 별로 안 남을 수가 이게 너무 그래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가 어떤 하울처럼 크게 다가왔다기보다는 그 주인공이 들어가 있는 어떤 장면, 그 장면의 임팩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의도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주인공의 그걸 지우는 게? 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어떤 특정 주인공의 뭔가를 중심점을 두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영화가 아니었고. 어쨌든 그리고 앞에서는 뭐 어떤 반전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이 영화의 주제는 이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이 그 트라우마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냥 이거를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략하게 줄이자면 네 그렇습니다.
미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들도 다 공감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영화 자체로서 완결성이 없다는 것도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음. 를 이제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음. 있는지 없는지가 좀 갈렸다고 아. 생각해요. 탑이 제일 중요한 장치인 거예요? 미미가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기엔? 탑이 중요한 장치인데 그거를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어, 혹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탑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저거 아닐까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세계 같은 거 아닐까요? 왜 뭔데요? 그냥 각자가 뭐지? 생각하는 걸 네, 얘기하면 이제 좋을 것 생각한 같아요. 궁금해서. 네. 카야님은? 저는 도망친 세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세상에서 도망친 또 다른 세계라고 또 다른 그냥 세계. 읽었어요. 오, 근데 중요한 건 도망친 세계다라는 거. 도망친 세계다. 음. 그래서 아, 탑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아니요 현실로부터요. 아 현실로부터.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세계가 탑에서부터 펼쳐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든지 반영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마이토는 마이토의 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걔의 어떤 삶이라든지 자기가 바라는 이상향 혹은 피하고 싶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반영돼서 탑에 나타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카이랑 비슷해요. 그 거기서 도망쳐서 간 곳이 작품 세계라고 생각해요. 미미는 뭐예요? 근데 카야님 혹시 최근에 그 책 읽으셨어요? 어떤 책?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무라카미 하루키 저 못 신작. 읽었어요. 꼭 그걸 읽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런 내용인가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음. 네. 저도 근데 카야님 의견에 되게 동감을 많이 하는 게, 저는 그 탑 자체가 실체는 있는데 마이토의 무의식이나 꿈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그리고 그걸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탑의 목소리는 핏줄을 잃은 자만 들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못 듣는 소리. 그리고 탑의 주인, 기억 못하면서 나 기억할게요. 나 기억해요. 그래서 막 아버지가 물려주려고 하잖아. 맞아, 다 맞아. 다 알지. 맞아, 맞아. 다 그래서 알아요. 탑 안에서 살고 계시는 그 큰 할아버지도 사실은 마이토 본인이고, 아. 그 탑 자체가 이제 허구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음. 저는 영화를 어떻게 봤냐면, 영화 안에서 영화를 해석해 보자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세 가지밖에 없다. 그 새 엄마가 탑으로 들어갔고, 키리코와 마이토가 그걸 찾으러 갔고, 그 안에서 마음을 확인하고 나오면서 탑이 무너졌다. 이것만이 현실이고 나머지는 꿈이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11살 마이토의 시선에서 동화적으로 표현한 거다. 약간 라이프 오브 파이 저 같아요. 완전 공감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완전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왜 스토리를 못 따라가겠느냐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진짜 꿈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꿈이란 거는 불연속의 연속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이상한 거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그냥 그 장면들이 어떤 게 반영됐느냐를 생각해 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탑에 들어간 이후에 이 장면 이후에 이 장면 이후에 이게 각각이 다 어떻게 이어지냐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 특정 씬에서의 그런 대화들이나 그런 모습 상황들이 왜 펼쳐졌는가? 그냥 그런 걸 이해하니까 조금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꿈을 스토리 있게 꾸거든요. 아 그래요? 저의 꿈은 기승전결이 있어서 그런지 아, 힘들었어요. 진짜? 그럼 그럴 수 있지. 그 스토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죠. 아 그럼 그럴 수 있지. 네. 아 근데 그래서 에디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아, 에디는 꿈을 스토리 있게 꿔서? 영화에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진짜 중요하죠. 스토리가 전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을 그러니까 수도 난 있겠다. 이게 무슨 스토리인가 이해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작품 안에 있는 얘기를 좀 더 해봤으니까 탑에 이어서 좀 더 다른 얘기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탑 안에 이제 여러 생명체들이 나오는데 여러 인물들도 같이 나오잖아요. 큰 할아버지도 있고 히미도 나오고 뭐 같이 간 키리코도 있고 이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다면 그 이유도 한번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외가리가 뭘까요? 그 마이토를 탑까지 어. 끌고 간 그 그쵸? 외가리. 탑까지 끌고 갔고 나올 때는 친구가 돼서 나왔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외가리가 엄청 중요한 메타포 같았는데 이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외가리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을 이제 뽑으면 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키리코를 만나서 마이토가 외가리랑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모든 외가리는 거짓말쟁이라고 외가리가 말했다.
이게 거짓말일까? 이게 거짓말일까 아, 진실일까? 와. 근데 이런 모순된 상황이 저는 외가리를 뭐라고 봤냐면 그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영화라는 거는 어떤 없는 얘기를 있는 얘기처럼 있는 얘기를 없는 얘기처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은 직업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외가리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외가리가 마이토를 데리고 와서 가짜로 만든 엄마 모습을 보여주죠. 그걸 굳이 왜 보여줬을까? 왜요? 왜 보여준 거예요? 진실에 가까운 거짓말을 할 줄 안다는 거를 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아. 저는 그 질문이 사실 되게 뻔한 질문이잖아요. 모든 외가리는 거짓말쟁이라고 외가리가 말했다. 되게 뻔한 질문인데 이런 모순을 미야자키 하야오가 평생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드는 펼치는 세계는 진짜인가 아닌가 거짓말인가 거짓말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세계와 함께 자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아니 되게 공감해요. 해설을 안 보고 오신 거라면서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이 팍. 애니 짬바가 와 너무 멋있어요. 근데 저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작품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으로 그 장면을 꼽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거는 그게 어떤 미야자키 하야오의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한 주제는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과 그 트라우마의 어떤 극복 그런 주제였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마이토라는 이름 자체가 진실된 자라는 해석이 나와요 영화에.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진실을 쫓는 자라고 약간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진실을 쫓는다는 거는 마이토가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자기가 어떤 엄마의 어떤 조금은 불명확한 죽음? 그러니까 어떤 엄마를 자기도 구하지 못한 어떤 미안함? 그 모든 것들이 얽혀 있고 그것에 대한 진실을 계속 파헤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실은 없는데. 그래서 외가리와의 그 대화에서 느껴지는 거는 진실을 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그 트라우마에 대한 무언지 모를 진실을 계속 쫓으려 하지만 그 진실은 사실 무의미하고 없는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그 돌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갖고 나와서 이제 그 타반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게 트라우마를 그러니까 이겨내려면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마지막에 드러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돌멩이 갖고 나온 기억해요? 그게 죄송한데요. 이렇게까지 영화를 봐야 돼요? 나는 아니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그거 알아요? 새가이 이런 거 얼마나 펑펑 울잖아요. 그냥 눈 찌르면 울고. 얼마나 마고리트의 정리 수학으로 성공하잖아요. 그거 그냥 성공. 그런 영화였어요? 수학도 같고 사랑도 같고. 그래. 돌멩이 트라우마를 뭐 어쩌고 막 꿈이 연속을 좋네요. 또 오늘 또 새로운 걸 하나 또 제가 또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보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임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거리가 많은 게 뭐 좋은 영화다 아니냐는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만든 작품은 맞는 것 같다. 왜 7년이 걸렸는지 알 것 같다. 그러네. 그리고 사실상 7년이 아니라 80년 걸린 거겠죠. 와. 맞아요. 와. 근데 제가 잠깐 아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그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저희가 원래 이 책을 하려고 했어요. 사랑의 생애 안 하고. 네. 사랑생이 안 하고. 근데 너무 두꺼워. 근데 이 책 보시면 이 영화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요? 네. 오늘 집에 가서 봐야겠다. 그걸 했어야 되는데. 왜요? 사랑의 생애 너무 좋은데? 나 너무 좋았는데? 난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나도인데? 나 배웠는데? 아무래도 에티로서 좀 힘들었어. 티지만 힘들었어. 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저희 조금 더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이 영화에 대해? 저는 외가리 나올 때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띵 하면서 음악 못 듣잖아요. 원래 영화 음악 안 듣잖아요. 그 음악이 아니라 효과음인데 젤다의 전설 효과음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거 젤다 느낌이 확 나더라고. 영화 보면서 게임 생각했구나. 그 마이토가 탑에 들어가기 전에 네. 책을 발견하잖아요.
엄마가 엄마가 남겨준 책. 그대들 어떻게 남겨준 살 것인가. 남겨준 책. 그거는 그 희미가 과거로 돌아가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쓴 걸까요? 성장한 마이토에게. 저는 모르겠어요. 희미가 그 기억 그러려면은 기억을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의 기억을? 근데 그걸 갖고 나왔을지 모르겠어. 희미는 강한 사람이니까 갖고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불의 인간이잖아요. 근데 좀 일부 기억하네요. 아니, 다 기억해요. 기억력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스토리인지가 안 그려지는 거지. 근데 희미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장면도 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제 그 탑에서 나가는 문이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각각 자기의 문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312호. 그 나가기 전에 이제 마이토가 얘기를 하잖아요. 희미한테 그 문으로 나가면은 너는 내 엄마가 되어서 결국에는 화재로 죽는다. 근데 희미가 그걸 알지만 나는 그래도 너가 아들인 삶을 택할 거야 하고 나가잖아요. 그거 좀 인상 깊었어. 맞아요. 거기서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를 낳는 게 얼마나 근사한 아. 일인지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감동이야. 그랜드 피아노.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기만 해 이제. 뭐야? 어? 뭐야? 그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쓴 것 같으세요? 과거에 돌아가서 쓴 것 같은지. 저는 이제 캐릭터를 지키자면 네. 그거는 그냥 엄마는 그냥 쓴 거고 마이토가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탑에 가서 그런 경험을 그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확실히 그 책이 궁금하긴 했어요. 도대체 원작이 뭐길래? 도대체 그 원작이 되는 소설이 뭐길래 이렇게도 영화 안에 이렇게 등장하는가? 그것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책의 내용은 전혀 상관없다고 하던데. 맞아요. 제목만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를 오늘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각각의 별점을 매겨보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좋네요. 네. 아니 말 안 끝났어요. 뭘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아니요, 나 지금 약속 오늘 있어요? 너무 즐거운데요 오늘 방송. 네. 에디부터 해볼까요? 뭘요? 보셨죠? 아직 방금 말한 거 안 들은 거. 저는 별점을 좀 매겨보자면 2.5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줬다. 네?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감상에 2.5점을 비해서 줬다. 많이 줬다. 젤다의 전설 때문인가? 또 매몰차게 막 1점대를 주는 영화는 저는 없고요. 일단 그리고 10년이나 걸려서 만드셨는데 7년이나 걸려서 만드셨는데 노고를 치하하는 거예요? 2.5 정도는 받으실 자격이 있다. 네. 좋네요. 그 2.5점을 줄 자격이 있나요? 나한테 있지. 내 왜요? 인생의 영화인데. 왜요? 청년마케터인데 충분하지. 진짜. 맥스는요? 저는 3점이야. 3점. 저는 그냥 영화만 놓고 보자면 사실 이해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을 잘 알고 지브리를 잘 알고 일본 문화를 잘 알고 이래야 이해할 수 있는 영화라서 영화 자체로는 막 그렇게 큰 점수 제가 그럴 자격은 없지만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걸 또 여태까지 방어해. 여러 영화들의 별점 줘놓고서는 왜 갑자기? 근데 이건 뭔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네. 알겠습니다. 미미님은요? 저는 4점을 주기는 했는데 네. 지금 맥스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영화 자체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3.5로 고치겠습니다. 오. 카야는? 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죠? 저희가 녹음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끊기게 되었는데 우선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보자면 제 별점은 4점이고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몰입도 했고 보는 내내 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만든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4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음 주 오족사는 많이들 기다리시는 이상형 시리즈를 들고 올 예정이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